예,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좀 딱딱했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이번 강의는 좀만 더 여러분들과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에 앞서서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국민, 시민, 주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거 말고도 도민, 군민 이런 말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원시는 이제 시지만 뭐 어느 군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 어이 군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도에서는 또 도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국민은 행정적 의미로 보면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얼굴 피부색이 좀 달라도 저 사람 동남아 사람 같아 라고 느껴도 실제로 국적을 갖고 있으면 행정적 의미에서는 국민이 맞습니다. 근데 사회적 의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적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좀 다소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의미로 보면 투표권을 가진 정치 주체로서의 개인 이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이란 말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시민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뭐 수원시, 뭐 안양시, 뭐 의왕시 이렇게 특정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행정적으로는. 근데 사회적 의미로는 군 단위, 시골 단위보다는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치적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까 제가 1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왕으로부터 시민으로 결정권이 옮겨졌다 하는 그런 의미의 시민이라면 일종의 정치적 자각을 한 국민 이런 사람을 이제 시민이라고 합니다. 주민이란 말은 뭐냐? 행정적 의미로 보면 일정한 행정구역 안에서 뭐 예컨대 기초적인 행정구역인 동단위에 있는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회적 의미로는 이 주민이란 말은 생활공동체, 우리가 지역공동체, 골목공동체 같은 말들을 이제 주민이라고 씁니다. 정치적 의미로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풀뿌리 현장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갖습니다. 이런 차이를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1강에서 제가 지방자치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은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용어를 정리할 때 행정적 의미에서 일정한 공간 내 한 섹터 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을 그냥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할 때 우리 어느 드라마 보면 무슨 이장님 방송 같은 그런 느낌 나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주민이라는 개념이고, 자치란 말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참여의 과정을 표현한다면 주민자치를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권한을 얻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사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1강에서 왕으로부터 평민으로 결정권이 내려오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집중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것이 강하죠. 그러나 아래로 계속해서 권한이 내려옵니다.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우리 수원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 아직 안 내려온 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내려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관에서 관으로 권한이 내려온다고 해서 관관분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방향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수평적인 권한,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역 주민에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빵이나 무슨
무슨 건빵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보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그러니까 원래의 중앙정부가 집중하고 있던 권한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오는데 모든 권한이 이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지금 아직 우리는 주민자치의 과정이 아주 시작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 아젠다, 국가적 의제를 마을 주민자치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처리의 문제부터 골목 안전의 문제,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는 아주 직결되는 문제들을 조금씩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고, 그 주체가 바로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라는 말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합쳐서 원래가 지방자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흔히 지방정부라고 하죠. 중앙정부의 관계를 제가 그냥 모형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자치단체는 시민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수원시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 있을까요? 잘 대표적인 게. 제가 이거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서비스를 받죠? 하나도 없나요? 예,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상하수도입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하수도거든요. 전기를 한 2, 3일 안 와도 뭐 냉장고에 음식이 좀 상할 뿐이지 생활 자체가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또 달라요. 예, 상하수도 서비스 또 합니다. 이 말고 또 뭐 있을까? 예, 쓰레기 치워드리잖아요. 이 외에도 사실 시민 생활에 중요한 약 75% 정도를 지방정부가 커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자,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고 대신 세금을 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요 관계, 요 둘의 관계를 우리는 주민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단체자치라는 이름을 써요. 왜 단체자치라고 쓰냐?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냥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자, 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모으면 여기서 말씀드린 지방자치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회로 가느냐? 핵심은 자율성이 꼽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창의와 자율이 꼽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자치예요. 그동안 이것만 해오고 이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자, 주민자치로의 변화 과정을 저희들이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옛날 소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골목마다 이 쓰레기 청소하고 하던 이 시대, 관주도 시대에는 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1999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주민자치센터로. 그 전에 동사무소일 때는 그 건물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맞죠. 왜? 동사무소니까.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누가 운영한다? 공무원이 한다? 아니죠. 주민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2000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선도하고 주민이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도보다는 좋아졌죠. 이제 20년을 마감하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에 가보시면 뭐 부천에도 있던데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아예 주민자치회관이라고 간판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민간이 선도한다는 거죠. 수기민주주의, 집중해서 토론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수기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것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름이 바뀌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이 빠지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2020년 올해 또는 2021년도에 이렇게 가냐? 100%못 갈 겁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10년 정도는 주민 주도의 연습들을 해야 돼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말해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전에는 중앙정부가 어떤 제도를 내리면 지침을 내렸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최근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는 지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행안부가 지침이란 걸 안 줘요. 자치가 뭐냐? 너네들 스스로 하는 거다. 100점짜리도 없고 빵점짜리도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게 오히려 100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여러분들 꼭 캐치해야 될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느 언론사 5개가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을 바꾼 정책 이름을 이렇게 골랐는데 27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한 정책 이름만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뭐 공유경제니 혁신교육이니 사회주택, 생활임금, 마을 만들기 다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이 정책을 시작한 데가 어디냐? 100%다 지방정부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돼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바뀐 게 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란 말 지방정부가 처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하고 이 지방정부들은 그냥 거길 따라간다고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니까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을 바꾼 27개의 정책이 100%다 지방정부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 놀랍죠? 우리가 평소 관심이 없어서 에이 여기서 뭘 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변해갔더라. 이런 것을 바로 저는 선정 경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좋은 정책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뭘 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야 안양시에서 뭐 했다는데 우리 가서 벤치마킹 해보자. 아니면 반대로 수원시가 뭘 했다는데 잘했대더라. 부천시가 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선정 경쟁들이 저는 이제 시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수원시의 이름을 동 이름을 그냥 적절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류동에서 야 이런 정책이 있는데 야 메탄동에서 가보고 야 우리는 쟤네들보다 요만큼 더 좋게 해보자. 이런 식의 좋은 정책을 확산시키는 경쟁이 벌어질 때 좀 전에 제가 그랬죠. 27개 정책이 한국 15년을 바꿨다고. 저는 10년이면 어느 한 아이디어가 수원시 전체로 퍼지는데 한 몇 달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굉장히 바람직한 경쟁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심리적 관점, 자기요구적 관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이따가 마을 프로그램에서 더 설명을 아마 우리 다른 선생님이 드릴 텐데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맨날 인터넷으로만 사다가 동네에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야 우리 동네 이런 집이 있었네. 이런 식당이 있었네. 이런 가게가 있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동네의 재발견, 마을의 재발견, 골목의 재발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 자기요구적 관점이 뭐냐면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뭐지? 뭐 예를 들면 가로등이야? 아니면 자전거 도로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동아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금천구의 독산사동은 공유상자라는 거를 이렇게 골목 한쪽에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걸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쓰레기 말고. 괜찮은데 나는 안 쓰는 거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또 자기도 이건 내가 안 쓰는 거야 갖다 놓고 하는 이 공유 상자를 놨는데 굉장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생각처럼 나누기 운동이 처음에는 거기에 쓰레기도 쌓이고 그랬는데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하면서 이게 자기 집에 있는 우리 청소해 보면 집안에 막 안 쓰는 거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은 것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민들끼리 나누면서 유대감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자원봉사와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학교랑 연결해서 도시를 탐험하고 육아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동네 방송, 마을 신문, 동네 카페 같은 걸 운영하는 거, 공유 공간, 특히 공유 부엌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들이 좀 부족하니까 손님들을 맞이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하고 있고 또 재능 기부도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요만큼만 마음을 넓히면 오픈마인드를 하면 가족이 되고 가족에서 좀 더 넓히면 이웃이 되고 그것이 넓어지면 마을이 넓어지면 지역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자치 영역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도로서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요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족이, 이웃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의 과정들, 주민자치의 참여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